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한국 클라우드라는 제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산업, 특히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들이 발전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떠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지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은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왔고 그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변화들도 많이 가져왔고 저희 국장님이 스타트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가 그 기술적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들은 아마 기업들이 디지털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점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실행 전략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로 클라우드 시장이 발전을 하는가 했을 땐 전 세계 시장들은 계속 클라우드 시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시장조사 기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한국 클라우드 시장도 꽤 계속적인 발전을 연평균 17.9%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2020년에는 3조 9천억, 거의 4조에 가까운 시장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여파를 겪으면서 일상적으로 많은 압박을 갖고 왔고 힘들었지만 클라우드 시장으로 보면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 표는 기존 전통적인 IT, 즉 난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쪽이고 주황색은 클라우드라 불리는 쪽인데 클라우드라 불리는 쪽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존 트레디셔널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고 있는 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즉 IT 시장이 이제는 클라우드의 유형으로 변경되고 있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그러면 요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자 많은 기술 투자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도표를 보시면 4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X축은 디지털 프로세스, 즉 내부적으로 얼만큼 디지털화 되어 있는가. 또 Y축은 그래서 이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드 비즈니스 모델에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각 산업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보시면 2020년, 2022년, 앞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 디지털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와중에 그럼 저런 디지털 변화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 번째 항목에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들이 꽤 많은 긍정적인 응답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응답, 즉 부정적인 응답을 주었던 것들이 실은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재투자였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클라우드로 IT가 이전하고 있다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질까라고 살펴봤을 때요. 여러 가지 것들을 꼽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워크로드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라 봤을 때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들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점점 보편화되고 비즈니스에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 클라우드의 전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클라우드의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최신 자료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어느 국가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표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세 번째에 있는 레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은 좀 쫓아가는, 즉 가장 글로벌 선진에 비해서는 3에서 5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높은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고 금세 클라우드를 따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새로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요즘 IT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쯤 레지스팅, 즉 꽤 많은 간격을 갖고 있는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것은 반증하는 것은 그쪽의 시장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들이나 경제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측면들도 존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클라우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살펴봤을 때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 그리고 또 IT를 운영하는 측면, 그 다음에 사업적인 측면, 심지어는 회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또한 이런 클라우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다양한 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하는 사람들, IT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회사의 비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회사의 변화를 추구하셔야 되는 분들, 즉 요즘 많이 CDO라고 해서 디지털 오피서라고 불리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실 겁니다. 또 보안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클라우드의 기술이라는 측면보다는 도대체 이 클라우드를 회사에서 도입하고 채택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어떤 조직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클라우드 전략을 이야기할 때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중요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정 클라우드의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좀 대형 장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한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에 있을 때 다른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계속 비즈니스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준비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유연하게 가져가서 한 곳에서만 락킹되지 않도록 하고 또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저희가 보통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불리는 방식, 즉 또 다른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들에 맞춰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나 대형 제조업체 같이 데이터를 외부에 저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 그렇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은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것은 저희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물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또 어떤 기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의 형태들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클라우드의 유형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프라이빗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 혹은 우리도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네, 저는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think different. 그렇다고 또 너무 진지하진 않게 not so much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멀티라는 이 단어의 얽매이기보다는 뒤에 붙은 클라우드라는 단어, 도대체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기업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상화된 IT 리소스입니다.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요구하는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화 시켜놓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즉 퍼블릭을 하거나 프라이빗을 하거나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멀티를 하거나 이러한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속성,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들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먼저 검증되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두 번째 이점, 장점으로서는 IT에 관련된 자원들을 어떤 구매나 제품의 판매 형태가 아니라 서비스의 상품 형태로 바꿨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Azure 서비스, 그래서 Everything Azure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즉 우리 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써야 할 것 같아 라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혹은 우리는 둘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를 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택하신 그 클라우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상화된 IT 리소스,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 형태, 모든 것이 애저 서비스 형태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과금은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들을 보시고 이 관점을 만족한다면 어떤 유형의 클라우드이더라도 그것은 좋은 선택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럼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을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한번 변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많은 변화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치처럼 클라우드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켜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은 이 세 가지의 변화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스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원격 근무도 많이 해야 되고 온라인 서비스도 많이 일어나고 비대면 서비스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또한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급작스럽게 사용해야 하다 보니 그것들을 위한 솔루션을 갖추고 구축하고 구매하기보다는 사스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빠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들이 추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스 서비스의 확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불리는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제조, 유통, 의료, 금융, 교육, 문화 이런 산업들에서조차도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키워드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해야겠다는 전략들, 그래서 사업 경쟁력을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또 다른 두 번째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요. 기술력도 갖추게 되면서 단지 국내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글로벌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인사 말씀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산업이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떠한 성장 전략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단순히 클라우드 기술만 본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는 클라우드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좀 봤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해서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 기술력,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즉 기업들이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활용,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그중에 오늘은 클라우드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앞으로의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생태계라고 하면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생태계다, 사스의 생태계다,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 생태계나 개발자 생태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클라우드 산업의 생태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클라우드 산업의 생태계를 보려면 그 생태계에는 어떠한 이해 당사자들, 즉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업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매니지드, 즉 운영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자,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리죠. 이러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중요하게 클라우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는 사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즉 사스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고요.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와 사스 사업자는 둘 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라는 측면은 같지만 IaaS, 즉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플랫폼적인 측면을 한다는 것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적인 측면을 한다고 해서 약간 생태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SI 사업들, 즉 어떤 구축이나 개발 사업들을 하시는 클라우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라는 플레이어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중에 SaaS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SaaS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 아실 거지만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 첫 번째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도 불필요하고 구매 비용도 불필요합니다. 네, 클라우드의 특성이죠. 또 사용량 증감에 따라서 증설 감축의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단하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도 SaaS 서비스의 특징이면서 이것들이 클라우드 산업 내에서 SaaS 서비스 성장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급적인 보안이나 자동 백업, 정교한 분석이나 보고들 이러한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된다라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보단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는 SaaS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SaaS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기술 트렌드들이 있는가를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SaaS를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소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aS에서는 첫 번째는 버티컬 SaaS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SaaS는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인프라를 하시는 IaaS 사업자들은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클라우드들을 만들고 있지만 SaaS는 특정한 영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버티컬하다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정 업계나 특정 고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SaaS의 동향으로서 트렌드로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AI 어규먼트라고 해서 모든 SaaS들의 AI 기능들이 접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AI 기능들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AI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그것들을 이용한 AI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SaaS에 결합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내가 심지어 어떤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그 시스템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AI로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의 리소스의 사용량을 예측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SaaS에 그런 식으로 AI 알고리즘과 머신러닝들이 접속되고 있는 것들이 또 다른 트렌드이고요. 모바일로 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API입니다. 기존에는 SaaS 형태로 아주 커다란 소프트웨어 정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이것들이 쪼개지는 형태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SaaS, 즉 전체 SaaS 제품 대신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SaaS가 있고 그것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API를 제공한다는 것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어떤 SaaS를 만들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기능을 다 개발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해야 될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이 이리 만들어져 있는 다른 SaaS의 API를 호출해서 쓰는 그런 서비스 메쉬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aS의 생태계들을 다시 살펴보면 API 중심의 생태계들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요즘 API 센트릭 혹은 헤드리스라는 SaaS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이 API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API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API 형태로 제공하기 가장 좋은 서비스들, 기능들이 실은 AI입니다. AI는 프리트레인되어 있는 모델들을 미리 갖춰놓고 있고요. 사용자는 그것들을 인퍼런싱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PI 형태를 제공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음성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음성인식을 처음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기보다는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API를 통해서 호출해서 음성인식 기능만 사용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나는 또 다른 SaaS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선 이러한 SaaS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연히 오토스케일링 기능이죠. 이건 저희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즉, SaaS 서비스를 만드실 때 급격한 사용자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확대와 축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능들을 오토스케일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요즘 SaaS를 개발하실 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시는데 컨테이너 기반,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러한 서비스 상품들을 이용해서 SaaS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스 서비스를 개발하시기 위한 개발 환경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개발 환경들을 구축하고 개발 배포를 하실 때 유용할 수 있는 저희 소스 커밋이나 빌드, 디플로이, 파이프라인 같은 상품들도 저희 클라우드에 존재를 함으로써 사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AP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게이트웨이 상품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상품들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이렇게 상품 형태로, 기술 형태로만 사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것들이 아니라요. 저희 사스를 개발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존 전통적인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네이버 클라우드 사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18개의 사스 파트너도 선정을 해봤고요. 또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시도들을 위해서 몇몇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대중소 온라인 마케팅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스를 개발하실 분들이 아직 클라우드에 대해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사스 개발을 하는 방법론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실 때 저희가 지원드리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보시는 것 같은 좀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물론 여기 100% 다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고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한다고 해서 사스가 그저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사스 전환을 하고자 하고 싶으신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기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저희 클라우드 사이트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희가 어떤 사스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사스를 개발하실 때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고 불리는 가이드라인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 설계할 때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으셔야 되는지,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 것들이나 아니면은 가용성이라는 이런 안정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문서들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멀티 테넌트화 하는가, 기존에 단일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사스 형태로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멀티 테넌트화 하는가, 그런 사스 아키텍처 모델은 어떤 것인가, 또 사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멀티 인스턴스 방식이나 멀티 테넌트 방식 혹은 오토 프로비저닝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 혹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들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사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네이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서 AI라고 하는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들 AI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클라우드와 AI, 즉 AI 중에서도 AI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저희가 GPU라고 많이 불리는 이런 것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AI도 AI 애저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들이 존재를 할 텐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도와주는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해주는 GPU나 FPGA들을 포함한 이런 컴퓨팅 풀을 제공해주는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환경,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API 형태로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 번역 등을 미리 학습된 AI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세 번째일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챗봇 형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 프레임워크, API, 챗봇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사업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AI 하드웨어는 어떤 의미일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 AI성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AI를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기능을 가진 AI 하드웨어들은 저희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상에서 운영이 되는데 좀 더 좋은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좀 더 좋은 AI 하드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GPU와 같은 AI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은 전원을 소비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 보는 더 좋은 하드웨어,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반도체 개발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저희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러한 AI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을 좀 더 효율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생태계에서 변화 중에 제가 글로벌이라는 꼭지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글로벌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한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했을 때 저희도 되게 하고 했었고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현실은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가면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을까?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을 안 할 수 없을 것이고요. 한국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하고 과연 마케팅이나 사업 투자 시점에서 경쟁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두 번째 자문해 봐야 될 것들이고요. 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현지의 어떤 사무실들이나 법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글로벌 사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보다 보니까 글로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은 사스 시장을 공략하는 것들, 즉 선단형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올바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독자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 좀 더 긍정적인 방법들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동반 진출 전략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그들이 사스 형태의 서비스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사스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원을 해드려서 사스 전환을 하시도록 해드리고 그 사스 전환된 그분들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글로벌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요.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면 사스 서비스를 하시는 국내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진출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진출이 저희 글로벌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전략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을 때 필요했던 인프라들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는 이러한 다양한 위치의 클라우드 리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외에도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3개 국가 정도 이상의 더 클라우드 리전을 확보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서비스를 개발하셔서 글로벌 진출을 하실 국내 소프트웨어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클라우드 상품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사스 기업들과 함께 동반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한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사스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스 전환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줄 수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